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이 먹네요. 그럴 때 증거처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혹시 이 사진만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밥그릇이 크긴 크네요. 정말 많이 드시긴 했나 봅니다. 각자 소반을 하나씩 앞에 둔 걸 보니 잔치집 같은데 역시나 그릇 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도 먹성이 대단해 보이고요. 이분들은 그나마 그릇이 좀 작아 보입니다. 다시 봐도 밥그릇이 정말 크네요. 17세기 초에 쓰인 쇠미록이라는 책에 보면 일반 성인 남성이 한 끼에 7포를 넘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단위로 하면 420ml가 넘는 건데 지금 쓰는 밥 공기의 2배 정도입니다. 조선전기 기록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인이 하루 먹을 분량을 한 번에 먹어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먹는 양이 만만치 않았으니 1960년대만 해도 밥그릇 용량이 650ml가 넘었다지요. 그것도 고봉밥으로 담아서 먹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산처럼 많은 밥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이 영상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은 밥 공기가 작아졌지만 대신 다른 걸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육류 소비는 아시아에서 최고이고 수산물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죠. 채소도 많이 먹고요. 길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리의 포장마차나 푸드트럭 같은 거겠죠.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곳으로는 주막도 있었는데 주막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겸한 곳이었죠. 그런데 양주병이 보입니다. 1876년 개항으로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양주도 등장했습니다. 1894년 조선을 여행한 이사벨라 비숍의 기록에 의하면 젊은 양반 자제들 사이에 프랑스풍 시계, 독일식 거울, 양주가 널리 퍼지고 있었다네요. 유행을 쫓는 건 양반자재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회갑잔치상에 양주병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한 날, 귀한 술이라며 올린 모양입니다. 부엌에 가마솥이 3개나 걸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한 집 부엌 아닌가요? 옛날에는 집안에 수도가 없어서 물을 길어다 써야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물동이 이는 일을 시작했지요. 지금은 도정한 쌀을 보관해두고 먹지만 옛날에는 탈곡한 나달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으려면 절구질부터 시작해야 했죠. 두 사람은 떡매를 내려치고 한 사람은 뒤집고 떡을 만드는데도 제법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네요. 개울에서 야채를 씻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지게에 잔뜩 지고 와서 씻는 걸 보니 김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도포차림에 갓을 쓴 이 모습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남성들의 옷차림입니다. 1895년 단발령이 실시되었지만 상투를 틀고 갓을 쓴 모습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사람은 박립을 쓴 걸 보니 상중이군요. 박립은 삿갓의 일종인데 가장자리를 꽃잎 모양으로 만들고 원뿔 가운데가 오목합니다. 상중인 사람이 외출할 때 착용했습니다. 남성들이 늘 쓰던 갓은 검은색이지만 상중에는 흰색 갓을 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요. 당시에 꽤 핫한 아이템이었던 모양입니다. 잡화점에서도 선글라스를 잔뜩 걸어놓고 팔고 있네요. 선글라스와 함께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른 것은 우산이었습니다. 개화기 모습을 보면 우산을 양산처럼 쓰거나 날씨와 상관없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산은 특히 여성들이 외출할 때 쓰게 대신 얼굴을 가리는 용으로 애용되었지요. 그러다가 1920, 30년대에는 우산이 신여성의 상징처럼 됩니다. 이전에는 여성들이 외출할 때 장옷이나 쓰개치마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개화기에 쓰개를 벗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커다란 삿갓처럼 생긴 쓰개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로 평양 같은 북부지방에서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나들이라도 가는지 오누이가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릴 때는 머리를 길게 길러서 따았습니다. 이 모습 때문인지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남긴 사진에는 남자아이를 소녀라고 적어놓은 것이 종종 보입니다.
남자는 어른이 되면 상투를 틉니다. 어른이 됐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미혼이면 댕기머리를 하고 10살도 안 된 꼬마라도 결혼을 하면 상투를 틀지요. 조선시대에는 조혼 풍습이 워낙 심해서 앳된 얼굴에 상투를 틀고 갓을 쓴 아이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 중 가운데 어른이 쓴 것은 정자관인데 사대부들이 실내에서 쓰던 모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어린 얼굴인데 정자관을 쓴 걸 보니 결혼을 한 어른입니다. 그 옆에 소녀는 나이가 더 많아 보이지만 댕기머리를 하고 있으니 아직 어린애인가요? 집신을 팔러 다니는 행상이 갈모를 썼습니다. 갈모는 기름을 먹인 종이로 만든 모자인데 햇빛도 가리고 비도 막아줬습니다. 장터에서 집신을 잔뜩 쌓아놓고 팔고 있습니다. 집신은 내구성이 약해서 자주 바꿔줘야 했습니다. 집신치고는 결이 고와 보이는 이 신발들은 미투리로 보입니다. 미투리는 모양은 집신 같지만 삼이나 왕골 같은 걸로 만들어서 더 부드럽고 고운 신발입니다. 왕골이나 부들로 만들 때는 염색을 해서 무늬를 넣기도 했지요. 남학신을 신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앞뒤에 높은 굽이 있는 남학신은 비가 와서 질척거리는 길을 걸을 때 신었습니다. 겨울철에 두꺼운 속옷을 입고 갓 아래에는 방한무인 남바위를 썼습니다. 뒤에 오는 여인을 보니 쓰개는 얼굴을 가리는 용도도 있지만 추위를 막는데도 좋을 것 같네요. 소못으로 꽁꽁 무장한 채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남학신은 얼음 낚시에도 제격이군요.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흰옷을 주로 입었는데 그만큼 빨래도 자주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은 어디를 가든 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며 놀라곤 했지요. 1890년대 우리나라를 4차례나 여행했던 이사벨라 비숍은 조선 여인들을 빨래의 노예라며 안타까워할 정도였습니다. 빨래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구겨진 옷감을 펴기 위한 다듬이질도 빠질 수 없지요. 홍두깨에 옷감을 말아넣고 방망이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할 때의 그 홍두깨입니다. 넓적한 다듬이돌 위에 옷감을 놓고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양반가의 사랑채입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을 만큼 집이 크고 무엇보다 기와를 얹은 집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흔히 초가삼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작은 집이지요. 초가집이 모여있는 마을 앞 우물에서 물을 기러 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빨래를 해서 널어놓은 사람도 있네요. 기와집과 초가집들 사이로 서양식으로 지은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 짓는 일은 목재를 자르고 다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건축용 목재를 따로 팔던 때가 아니니까요. 나무로 집의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돌과 흙으로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사용하기도 하고 지늘개 짚을 섞어서 바르는 방법으로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초가지붕을 새로 얹기 위해 이형을 엮고 있습니다. 짚은 구하기 쉬워서 서민들이 집을 지을 때 도움이 되지만 잘 썩기 때문에 해마다 새 걸로 갈아줘야 합니다. 흙담을 쌓을 때는 나무로 틀을 만들어 흙을 넣고 다진 뒤 계속 높이를 올려갑니다. 난방을 위해 온도를 놓고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구들장 아래 고래로 열기가 지나가며 방을 데워주는 원리지요. 난방을 위한 연료는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장가지라도 모아 땔감에 보탰지요. 서울에서는 나무를 베는 게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시내에는 늘 땔감 시장이 섰습니다.